단 2분 동안 무려 40대의 러시아제 UAV가 하늘에서 산산조각 나며 추락한 장면은 단순히 전투 현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CNN, BBC, NHK 같은 글로벌 방송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까지 모든 군사당국이 동시에 충격을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현장에서 눈에 보였던 건 값비싼 무기도 화려한 선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수년 동안 실전에서 다져온 다층 방공체계와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특히 러시아가 그동안 드론 스웜 전술, 즉 수십 대, 수백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투입해 상대방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자신 있게 자랑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이 단 120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러시아 언론조차 우리가 믿어온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이 서울의 방공망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찢겼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니까요.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의 기술력과 준비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런 장면을 못 보여줄까요? 일본은 늘 이지스함과 첨단 레이더를 자랑하지만 정작 드론 같은 소형 저가형 비대칭 전력에는 무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 역시 수십억 달러를 퍼부은 패트리엇이나 사드로 드론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죠. 반대로 한국은 촌공 3, K-30B호, 그리고 소형 레이저 무기까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해 운영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120초 동안의 압도적인 결과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왜 이런 실전적 사고를 못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는 최고의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중요한 건 가격 대비 효율성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거든요. 러시아 드론 한 대가 몇천 달러 수준인데 그걸 요격하는데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쓰면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실용주의에 입각해 진짜 싸우는 무기를 준비해 온 거죠.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 차이가 아니라 전략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선전용 무기보다는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120초의 교전은 바로 그런 전략 철학이 옳았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자랑한 전자전 장비나 중국이 과시하는 DF 계열 미사일이 실제 전장에서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공망은 실제로 들어온 드론을 눈앞에서 잡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심리적 효과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드론 잔해를 본 러시아 병사들, 또 이를 지켜본 중국, 일본의 장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어온 무기와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말입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며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죠. 국민적 자부심은 물론이고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날 이후 폴란드, 사우디, UAE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방공체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은 120초가 NATO의 무기 구매 지형을 바꿨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열광했죠. 값비싼 미국산 무기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한국 내부의 리더십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단 한 대도 수도권 상공을 넘기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과 군사적 실행력이 맞물린 것이죠.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혼란에 빠졌고 시진핑은 드론 전술에 의존해온 중국군의 한계를 걱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은 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를 앞세워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사드 요격 체계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돼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값싼 드론 앞에서는 번번이 무력화되는 장면이 수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전적인 무기로 이번에 러시아 드론을 단 120초 만에 무더기로 격추시킨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중요한 건 비싸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동에서 벌어진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드론 가격은 불과 몇천 달러 수준인데 이를 격추하는데 패트리엇을 쓰면 미사일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불합리한 구조죠. 그런데 한국은 총검3, K-30비호, 그리고 레이저 기반 소형 무기 같은 실전적 체계로 드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효율성과 실전성, 이 두 가지가 한국 무기의 진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실용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과시용 무기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고가의 전투기,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체계에 의존하면서 실제로 작은 드론 몇 대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현실적인 접근이 오히려 최첨단 전장에서 통하는 무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접근법이 사실상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 중 다수는 이미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미국산 무기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우디와 UAE 같은 중동 국가는 한국 방공망을 직접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값이 싸서가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서 드론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제는 한국식 무기 운용 철학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실전 검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아무리 화려한 성능을 홍보해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 드론을 실제로 대량 요격한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이건 수십억 달러짜리 광고보다 강력한 홍보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미국이 곧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자국산 고가 무기를 동맹국들에게 강요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동맹국 입장에서는 왜 몇천 달러짜리 드론을 잡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써야 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한국 무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세계 군사 시장의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일본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첨단 무기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사실상 일본의 방공망으로는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죠. 반면 한국은 실전에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대비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낳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온 무인기와 전자전 장비가 한국 방공망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군 내부 보고서에 한국 방공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응 속도와 최적화된 무기 배치를 갖추고 있다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평가야말로 한국이 이제는 중국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러시아 드론 40대를 단 120초 만에 떨어뜨린 기적 뒤에는 단순히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단순히 큰 목표물만 포착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소형 UAV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전통적인 회전식 레이더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미세한 크기의 드론이 어둠 속을 뚫고 들어와도 이를 단번에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의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수준이 아니라 예측까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드론의 크기, 속도, 고도, 심지어 전파 반사 패턴까지 분석해서 1초 이내에 궤적을 예측하고 요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패트리어 레이더나 일본의 J-FPSO 레이더가 탐지에는 성공했어도 이렇게 정밀하게 소형 드론을 분류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자 기술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최적화해냈죠. 이건 단순히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력 전체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도 위상 대열 레이더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죠. 그런데 왜 실제로는 한국보다 뒤처진 걸까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양적인 확산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기의 레이더를 배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밀 탐지 능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결합 능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이지스 시스템을 과시하지만 정작 레이더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지 못한 탓에 소형 드론 같은 비대칭 무기를 실시간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삼성전자, LI진엑스원 같은 기업들이 국방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반도체, 레이더 칩, AI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은 한국 레이더의 네트워크화입니다. 단순히 한 기지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 방공망이 하나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어느 한 지역에서 포착한 드론 신호가 다른 지역과 즉각 공유되며 요격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거대한 눈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조차도 아직 이런 실시간 네트워크화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한국은 이런 첨단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갖춘 한국이었기에 레이더 신호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칩을 자체 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죠. 기술 독립성과 결합 능력이 한국 레이더의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제로 NATO에서 한국 레이더 기술을 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위상 대열 레이더는 소형 UAV 탐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실시간 다중 목표 추적 능력은 미국의 동급 장비를 능가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NATO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을 미국보다 우위에 두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건 국제적 신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이 탐지되자마자 불꽃을 튀기며 산산조각 나는 걸 본 순간 자신들이 자랑하던 전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은 뉴스 화면을 보며 우리 기술이 진짜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이런 심리적 전환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러시아 드론 40대를 단 120초 만에 떨어뜨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이더가 있어도 포착한 정보를 실제 요격으로 연결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방공체계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탐지 식별 교전 명령 발사까지의 전 과정이 단 7초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시스템은 최소 15초에서 20초,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1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AI,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을 결합해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흔히 전장에서의 1초는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걸 보여줬죠. 드론은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저고도로 기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으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레이더가 포착한 순간 인공지능이 목표를 분류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요격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절차조차 단축시킨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쟁 철학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여전히 이런 자동화된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과도하게 안전장치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러 단계를 확인하고 결제해야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죠. 하지만 이 방식은 값비싼 미사일에는 맞을지 몰라도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몰려올 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AI의 결정을 위임했고 실제로 그 판단이 드론을 무더기로 요격해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위기 적응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은 항상 북한의 기습, 중국과 일본의 위협,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직면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체 없는 대응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이었죠. 그래서 병사들의 훈련도 반응 속도를 극한까지 단축시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목표가 나타나면 10초 안에 요격을 완료하라는 훈련 지침을 오래전부터 실행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그 훈련이 완벽히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일본은 이지스 시스템을 과시하지만 정작 드론 탐지 후 요격까지 30초 이상 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스스로도 일본 방공망은 속도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중국 역시 대규모 레이더망을 깔아놓았지만 실제로 드론 기습에 대응하는 속도는 한국보다 한참 뒤처집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국방개혁을 외쳐도 속도의 문제는 기술과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NATO가 내부 분석에서 한국의 7초 반응 속도를 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방공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자국 방공망을 한국식으로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값비싼 미국 무기를 수입해도 반응 속도가 느리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결국 한국이 보여준 7초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동맹국의 신뢰를 사로잡은 무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한국이 15초, 20초 안에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마도 드론 몇 대는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을 겁니다. 피해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단 7초라는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한 대도 넘어오지 못하고 모두 격추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성과입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자기 드론이 하늘에 뜨자마자 몇 초 안에 불꽃으로 산산조각 나는 걸 목격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전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좌절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반대로 한국군 장병들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었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반응으로 하늘을 지배한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심리적 우위는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겁니다. 많은 분들이 120초 동안 40대의 러시아 드론이 떨어진 이유를 단순히 한 가지 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구축한 방공망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다층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고고도에서 저고도까지, 장거리에서 초근거리까지 서로 다른 무기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특히 천궁-3, K-30B호, 그리고 레이저 무기가 결합되면서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불꽃의 장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천궁-3는 한국의 차세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데 사실상 미국의 패트리엇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발당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수준인데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이죠. 천궁-3가 상층부에서 대규모로 다가오는 UAV를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드론이 저고도로 기습을 시도하면 곧바로 K-30BO가 전자광학 추적과 30mm 포를 가동해 1대1로 요격하죠. 이중 방어막이 이미 강력한데 여기에 최근 배치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레이저가 합류하면서 사실상 완전한 방벽이 완성된 겁니다. 레이저 무기의 도입은 특히 상징적입니다. 아직 미국이나 일본은 실전 배치조차 못한 기술인데 한국은 이미 소규모지만 전방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값싼 드론을 잡는데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쓰는 대신 발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레이저를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러시아 드론 요격에서도 몇 대는 레이저에 맞아 공중에서 그대로 불타며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충격을 받은 장면 중 하나였죠.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현재형으로 끌어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다층 체계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이유로 단일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다층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전략 환경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중국의 드론,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등 다양한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무기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한국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각 무기의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하나에 집착하다가 정작 드론 몇 대에도 무력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중국 역시 대규모 미사일 전력에만 몰두하다 보니 소형 UAV나 전자전 환경에서는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위협이 들어와도 최소 2겹 이상의 방어 체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장의 불꽃망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다층 체계가 단순히 무기끼리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AI가 통합적으로 지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천궁3가 발사된 순간 인공지능은 남은 표적수를 계산하고 곧바로 비호나 레이저의 임무를 배분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판단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속도와 정확성이죠. 이건 사실상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전투 네트워크로 결합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이 내 방향에서 동시에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도 방공망을 뚫지 못한 겁니다. 모스크바가 충격을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드론 수험 전술을 방공망의 악몽이라고 불러왔는데 한국의 다층 체계 앞에서는 그 악몽이 단순한 허상이 되어버린 거죠. CNN도 러시아의 자존심이 서울 상공에서 산산이 무너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이 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무기를 어떻게 결합해 최적의 효과를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그 점에서 완벽한 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식 방공망을 도입하려 하고 중동 국가들조차 우리는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모스크바가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분야가 바로 드론 수험 전술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투입해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단 한 대라도 뚫고 들어가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는 전략이었죠.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러 차례 연설에서 드론 수험은 러시아군의 미래라고 선언했고 국영 언론도 이를 과대포장하며 서방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상공에서 단 120초 만에 40대의 드론이 무더기로 격추된 순간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전략은 허망하게 붕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러시아 군사교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드론 수험 전술의 기본 전제는 방공망은 물량 공세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다층 방공망,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AI 기반의 무기 통합 운용이 결합되면 드론 수험은 그저 공중 표적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 전술의 근간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 반응을 보면 혼란이 뚜렷합니다.
모스크바 군사 전문지조차 한국의 방공망 앞에서 우리의 스웜 전술은 어린아이 장난과 같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지어 일부 러시아 장성은 이대로라면 우리의 드론 부대는 단지 소모품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했죠.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현장의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중국과 일본도 이 장면을 보고 긴장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그동안 러시아식 드론 전술을 벤치마킹해왔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띄워 방공망을 압도한다는 전략을 발전시켜왔죠.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 드론을 단 몇 분 만에 무력화하는 걸 보자 베이징 내부에서는 우리 역시 한국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위대 훈련에서 드론 스웜 대응 시나리오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요격 성공률이 50%에도 못 미친다는 내부 보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러시아의 체면을 구긴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함께 흔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기자들에게 드론 스웜 대응 능력은 현 단계에서 부족하다고 언급한 건 일본 정부가 사실상 무력함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실전에서 완벽히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드론 스웜이 무너진 장면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는 이제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은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한국 무기 체계와 협력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러시아가 무기 수출 시장에서 입지를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전입니다. 드론 스웜은 본래 상대의 심리를 압박하는 무기였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 대의 드론을 보면 병사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방공망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 심리전을 정면으로 반격했습니다. 드론이 몰려왔지만 단 몇 분 만에 모두 불꽃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자 오히려 러시아군과 그 동맹국들이 공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술이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절망이 퍼진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전술적, 전략적, 심리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참모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러시아 군부는 내부적으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론 스웜이 무력화된 지금 러시아는 새로운 전략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전장에서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단 120초 만에 한국 방공망에 의해 무더기로 추락한 그 장면은 모스크바보다도 베이징과 도쿄를 더 크게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모두 드론 스웜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확실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를 모델 삼아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전술을 준비해왔는데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단숨에 무력화하자 전략적 자신감을 크게 잃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은 드론 전력에서 세계 1위라고 선전해왔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레이더와 다층 방공망 앞에서 자국 드론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 군사전문지에서 서울이 보여준 120초는 베이징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드론을 수천 대 생산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일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의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며 이지스 어쇼어, 패트리엇, 그리고 F-35 전투기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론에 대응하는 기술은 극도로 부족합니다. 일본 자위대 훈련에서 수십 대의 드론 모의 공격을 시뮬레이션했을 때 요격 성공률이 4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무리 미국 무기를 수입해도 실제로는 한국의 체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 세계적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국에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군사평론가들조차 한국의 천궁 삼아 다층 방공망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하늘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여전히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일본이 자체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수천 대의 드론과 수십 기의 레이더를 배치했지만 정작 질적으로는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AI, 레이더 알고리즘을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는 오작동이 잦고 반응 속도도 늦습니다. 시진핑이 군사 현대화를 외치지만 한국의 7초 반응 속도와 다층 방공망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리적 충격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장교들이 서울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비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라면 막아낼 수 있었을까? 라는 불안한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 미사일, 중국 드론, 러시아 폭격기라는 삼중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자국 기술로 방공망을 완벽히 구축했죠. 이 차이는 동북아 전체 전략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패트리엇, 사드,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 같은 초고가 방공 체계를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수천 달러짜리 드론을 요격하는데 발사당 300만 달러 이상이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죠. 반대로 한국은 창공3, K-30B호,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결합해 몇만 달러 수준의 비용으로 드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된 겁니다. 특히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공 모델은 비용 대비 효과에서 미국을 압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고가 무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한국은 실전 중심의 체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처럼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방산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묶여 구시대적 방식에 머무를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미국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군산복합체 때문이죠. 보잉,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싼 드론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것보다 고가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장면은 이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실제로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가 무엇인지 전 세계가 똑똑히 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군부의 체면 손상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늘 동맹국에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 우리 무기를 쓰면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상공에서 벌어진 장면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강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값싼 드론을 막는데 미국 무기는 실패하고 한국 무기는 성공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워싱턴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NATO 회원국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일본의 경우도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드론 대응에서는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조차 일본의 현재 방공 체계로는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미국 무기를 수입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일본을 통해서도 드러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 무기로 자국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이 차이는 미국에게 더욱 불편한 진실이 되겠죠. 심리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서울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이 불꽃처럼 추락하는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방어 체계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죠. 이 심리적 격차는 향후 미 한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기술을 주도한다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PAKR-00 사실 120초 동안 40대의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전 세계 무기 시장에 각인시키는 광고 효과가 되었죠.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방송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내보내자 곧바로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 도입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공체계까지 한국산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값비싼 무기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방공체계 도입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늘 이란의 드론 공격에 시달려 왔는데 한국이 보여준 장면이 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 세계가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 무기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제 생각에는 가격과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의 증명이라는 요소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무기는 지나치게 비싸고 러시아 무기는 성능을 믿을 수 없으며 일본은 아예 실전 기록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실제 교전에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죠. 나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공체계는 단가 대비 성능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300만 달러라면 한국의 천궁3는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면서도 요격 성공률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 비용도 한국이 훨씬 낮습니다. 동맹국들이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한국 무기를 찾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죠. 중동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수년간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에 시달려 왔는데 미국 무기로는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방공망이 러시아 드론을 완벽히 요격하는 장면을 본 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직접 서울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한국의 방공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드론 위협에 직면해 있고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 속에서 값싸고 실용적인 방어망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방공망은 딱 맞는 해답이죠. 이건 한국이 단순히 방산 수출국을 넘어서 세계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입장과 비교하면 더 뚜렷합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 도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조차 자위대의 방공 능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반대로 한국은 단 2분 만에 러시아 드론 40대를 떨어뜨리는 실적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이 차이는 곧 국제 신뢰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홍보해도 시장은 이미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방산 한류의 시대를 열었다고 봅니다. K-팝, K-드라마처럼 이제는 K-방산이 세계로 수출되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제로 이긴 무기라는 점 때문입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겁니다. 사실 서울 상공에서 벌어진 120초의 장면은 단순히 러시아 드론을 떨어뜨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유럽 전역, 특히 나토 동맹국들의 전략적 판단을 뒤흔든 충격이었죠. 지금까지 나토는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게 당연한 듯 여겨졌습니다.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함 등 미국산 무기들이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값비싼 무기들이 값싼 드론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토 내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무기만 바라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같은 최전선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곳입니다. 이들은 미국 무기를 수입했음에도 실전에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 미국산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값싼 드론 공격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2분 만에 40대를 요격하며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내부에서는 지금 차세대 방공망은 한국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재정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로 국방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무기는 유지비와 운영비가 너무 비쌉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가격은 절반 이하이면서도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여줬죠. 결국 나토 국가들이 한국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된 겁니다. 실제로 나토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식 다층 방공망을 표준화할 수 있다면 나토 전체가 방어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나토 방위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이제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요? 저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방산산업은 곧 미국의 정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바이 어메리컨을 외쳤지만 정작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더 선호하는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겁니다. 이미 폴란드 국방부는 우리는 한국 무기를 더 도입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죠. 이건 미국이 동맹국의 무기를 강요하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본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나토의 공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유럽과 협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나토가 한국 무기를 표준으로 삼게 되면 일본은 사실상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 무기도 유럽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적도 성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중국 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토가 한국 무기로 무장한다면 베이징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좁아집니다. 시진핑은 미국과 나토가 분열하길 원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연결고리로 부상하는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 값싸고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나토와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고 있으니 중국은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나토의 한국화라는 표현까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언론은 나토가 미국산 무기에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전쟁은 무기와 기술만으로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신, 즉 심리적 지배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 상공에서 40대의 러시아 드론이 120초 만에 불꽃을 내뿜으며 추락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CNN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드론 잔해가 러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표현했죠. 그 순간 러시아 군인뿐 아니라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의 병사들까지 우리가 믿는 전술이 과연 통할까? 라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상대의 자신감을 꺾는 것입니다. 드론 스웜은 원래 적에게 압도적인 위협감을 주려는 무기였지만 오히려 한국 앞에서는 반대로 작용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이 무서울 정도로 순식간에 불꽃으로 추락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 방공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효과가 단순한 군사적 승리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총알보다 심리전에서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군을 상대로 압도적 공중폭격을 감행했을 때 많은 이라크 병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습니다. 무기를 써보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병사들은 드론이 연달아 격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술적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장교들도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우리라면 저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 국민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뉴스 화면을 본 시민들은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나 중국, 일본의 군사적 압박에 불안을 느껴왔던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여전히 미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미군 장교들은 속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미군 병사들이 값싼 드론 앞에서 계속 피해를 입는다면 사기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군은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격차는 전투력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수적 우세와 드론 물량으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러시아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면을 본 뒤 우리 드론도 똑같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부 보고서에 한국 방공망은 드론 수험 전술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크게 흔들렸다는 증거죠. 일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늘 미국 무기를 들여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홍보를 해왔지만 실전에서 드론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공망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에는 못 미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이 한국의 성과를 보며 느낀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심리전이 앞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는 단순히 가격과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반대로 미국과 러시아, 일본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심리적 신뢰가 바로 한국 무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사실 러시아 드론 40대를 단 120초 만에 무력화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국이 수년간 축적해온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사람이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니라 AI가 드론의 크기, 속도, 전파 반사 신호를 즉각 분석하고 위협도를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공격 가치가 높은 표적부터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장 적합한 무기 체계의 요격 임무를 자동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 7초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죠. 특히 한국은 이미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민간 기업과 LI진엑스원, 하나 같은 방산 기업이 AI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군사 현장에 적용되는 AI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감하게 AI에게 판단을 위임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7초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낡은 절차에 묶여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AI 기반 자동 요격 시스템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적 정치적 제약 때문입니다. 인간 통제 없는 무기 발사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미사일,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까지 동시에 대비해야 했기에 신속성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제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AI 자동화 체계를 선택했고 결국 실전에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방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는 이미 한국의 모든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군의 KDDX 구축함에는 AI 기반 전투 지휘 시스템이 탑재돼 수십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 분류합니다. 공군의 KF-21 보람의 전투기도 AI 조종 보조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육군 역시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병기를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군 전체가 AI 네트워크 전쟁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대조가 뚜렷합니다. 중국은 AI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반도체 규제와 자체 기술 부족 때문에 성능이 제한적입니다.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군사 AI 연구를 거의 시작도 못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방위성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AI 국방 역량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인정한 건 도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AI 기술력에서 이미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처져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드론에 자율 비행 기능을 넣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GPS 기반 경로 설정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AI는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학습 분석해 대응하지만 러시아의 드론은 단순히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다 격추당한 것이죠. 이 차이가 120초 동안 벌어진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국제사회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보고서에는 한국은 AI 기반 방공망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입증한 국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내부 문건에서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한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결국 동맹국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기술을 참고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AI가 무기 수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미사일이나 전차를 파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가가 승부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미국, 중국, 일본을 모두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세계에 그 사실을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사실 전쟁은 기술력만으로 치러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오래 쓰이지 못합니다. 미국이 패트리엇이나 사드로 값싼 드론을 요격하려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하는 장면은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한 발당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상대 드론은 고작 수천 달러. 이 불균형은 전시 경제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죠. 반면 한국은 천공삼, K-30B호, 레이저 무기 체계를 통해 발사당 수십만 달러 혹은 수천 달러 수준의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역시 단순화돼 전시 지속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경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토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100대의 드론을 투입했을 때 미국식 방공망으로 막으려면 최소 3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식 다층 방공망으로 대응하면 5천만 달러 이하로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6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전시 장기전에서는 이런 경제적 효율성이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이 과연 이 경제적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방산기업 중심 구조 때문에 고가 무기를 생산 판매해야만 이익을 얻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 무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를 대량 생산하지만 유지보수와 품질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산기업들이 민간 산업의 기술력을 끌어와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현대의 전자장비,
LG의 배터리 기술이 방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면서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고려한 종합적 경제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는 수출 후 관리 비용이 낮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무기를 수입한 동유럽 국가들은 부품 교체나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항상 워싱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부품 호환성과 현지화가 용이해 유지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 후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방공체계 역시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무기는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전시 경제학의 해답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비용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는 지속 가능한 가격으로 전시 장기전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작용합니다. 나토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경제성이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오랫동안 미국 무기를 도입했지만 유지 비용이 너무 높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비용이 낮고 유지 보수 체계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무기가 미래형 무기 시장의 표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방공망 도입 협상에서 장기 운영 비용 절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일본의 상황이 더욱 초라해진다고 봅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있지만 미국 무기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비용 절감은커녕 부담만 늘어납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 기술로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구조를 확립했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시장에서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일본을 더욱 뒤로 밀어낼 겁니다. 사실 120초 동안 러시아 드론을 요격한 장면은 단순히 한국의 방공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공중 전략 구도를 바꿔놓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하늘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지배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방공망과 DF 계열 미사일을 과시했고, 일본은 이지스함과 미군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다층 방공망, AI 지휘체계, 초고속 반응 속도를 결합해 아이언 실드라 불리는 새로운 공중 방어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서해와 동해,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넘어 동북아 하늘까지 사실상 한국이 관리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큰 전략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그늘에서 안보를 보장받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미국조차도 동북아에서 한국의 방공망 없이는 자국 전력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주장하지만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실제 작전에서는 한국의 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곧 한국이 동북아 공중 안보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흥미롭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대거 배치하며 공중 우위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언 실드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드론이 한반도 주변 공역을 침범하려 할 때마다 한국 레이더가 즉각 포착하고 추적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베이징 내부에서는 이제 동북아 하늘은 한국이 장악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은 자위대 방공망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무기를 도입했지만 실전에서 드론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일본 방공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서해와 동해에 걸쳐 촘촘한 방공 레이더망을 배치하고 천궁3화 K-30B호 레이저 무기를 연계해 완벽한 공중 장악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동북아 하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NATO와 동남아 국가들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NATO는 한국의 아이언 실드를 모델 삼아 자체 방공망을 재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 역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방공망을 참고해 자국 방위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에서 공중 안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여전히 군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하늘은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만이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는 비싸지만 비효율적이고 중국 무기는 양은 많지만 품질이 부족하며 일본은 의존적이고 독자적 성과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 기술로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실제 전장에서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든 겁니다. 120초 동안 러시아 드론 40대를 무력화한 사건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전쟁은 값비싼 무기, 대규모 군사력, 그리고 강대국의 이름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값싸지만 실전에서 효율적인 무기,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휘체계, 그리고 다층 방공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규칙에 따르지 않고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초고가 무기에 집착하고 러시아는 낡은 전술에 의존하며 중국은 양적 확산만을 자랑합니다. 일본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용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단 2분 만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미국식 방공이나 러시아식 전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식 아이언 실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국제 무기 시장의 질서가 재편될 겁니다. 나토,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입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동북아 전략 구도가 달라질 겁니다. 한국은 이미 하늘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췄고 중국과 일본은 이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셋째, 군사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값싼 드론을 막기 위해 값비싼 미사일을 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전에서 증명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체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어떤 전술도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 중국, 일본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전쟁 규칙을 바꾸는 나라다. 이 믿음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두고 워싱턴에서 우리가 한국에 배워야 할 때가 왔다는 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안전을 주도하는 나라라는 선언을 내놨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은 이제 전쟁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 기준을 만들고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국이 기준을 만들고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군사 전략의 지형을 바꿔놓는 거대한 변혁입니다.